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 박사입니다. 60세 이후에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간단하고 실천하기 쉬운 방법을 전해드리는 이 채널에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몇 분만 시간을 내서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뜬 뒤 처음 5분 동안의 행동이 앞으로의 수명과 전반적인 건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나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마시는 것,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어난 후 무엇을 먹는지. 같은 사소한 습관들이 85세, 아니 105세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결정합니다.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내용입니다. 이 간단한 아침 습관을 실천하는 일부 어르신들은 뇌졸중 위험을 줄이고 기억력을 또렷하게 유지하며 수십 년 동안 훨씬 젊은 사람처럼 체력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65세 이상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알고도 외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최고의 의학 전문가들이 장수와 근력, 그리고 노년의 정신 선명함을 높이는 황금 공식이라 부르는 5단계의 완전한 5분 아침 루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습관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김성호 씨로 올해 68살이며 경기도에서 오랜 세월 엔지니어로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2년 전부터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늘 피곤했고 아침마다 관절이 욱신거렸으며 심장과 혈관 검진 결과는 의사가 강하게 경고할 정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김성호 씨는 한때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끝까지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이자 은퇴한 의사였던 분이 간단한 5분 아침 루틴을 알려주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많은 사람들처럼 반신반의했지만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에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만에 몸이 달라지는 걸 느꼈고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혈압과 콜레스테롤 심전도 수치가 놀라울 만큼 좋아져 의사마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일흔이 된 그의 몸은 건강한 55살 수준에 가깝습니다. 그는 제게 마치 인생을 한 번 더 선물 받은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아침마다 몸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5가지 간단한 요소를 조금씩 루틴에 더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 아침 수분 충전법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우리 몸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탈수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목이 마르지 않았더라도 호흡과 땀으로 인해 아무런 보충 없이 조용히 약 반 리터의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이 탈수는 단순히 피로감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혈액을 진하게 만들어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기상 후 1-2시간 사이에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서울대 의과대학과 세브란스 병원 순왕이 전문의들의 설명에 따르면 아침을 올바른 수분 섭취로 시작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줄이고 혈액순환과 뇌 기능, 그리고 대사작용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미지근한 물 약 4-8-7-1-20ml, 신선한 레몬 4분의 1쪽을 짜 넣어 마시는 것입니다. 왜 미지근한 물일까요? 찬물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
혈류를 늦추는데 이는 심장과 뇌가 산소를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에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반대로 미지근한 물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류를 원활하게 돕습니다. 레몬은 천연 전해질과 칼륨 비타민 C를 제공하여 동맥을 유연하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가벼운 한겸 효과까지 더해줍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심혈관계를 깨우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눈을 뜬 뒤 1분 안에 커피나 차 음식보다 먼저 이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 작은 습관을 매일 지키면 혈액순환과 장기적인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시작일 뿐 아직 그림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혈액순환을 제대로 깨우려면 단순히 몸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난 바로 그 순간 흐름을 직접 깨우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소개할 방법은 단 60초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국내 심장 전문의들에 따르면 이 동작은 뇌졸중 위험을 크게 낮추고 하루 종일 뇌로 가는 혈류를 눈에 띄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신다면 저는 정말 기쁩니다. 이는 당신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아직 함께하고 계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이 여정의 끝까지 함께하는 분들이 누구인지 꼭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단계, 기상 직후 60초 혈액순환 재가동입니다. 아침에 일어난 직후 첫 60초 안에 혈액순환을 깨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밤새도록 누워있는 동안 혈액은 주로 하체, 특히 다리에 고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어지럼증 균형 감각 저하, 심한 경우에는 혈전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순환이 연구에 따르면 기상 직후 혈액을 전신으로 골고루 재분배하지 않으면 수축된 혈관과 제한된 뇌 혈류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순환기 전문의 이정훈 박사는 단 60초의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를 40% 이상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뇌졸중 위험을 낮출 뿐만 아니라 머리를 맑게 하고 몸을 개운하게 하여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이 동작은 도구도 필요 없고 침대 옆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똑바로 선 뒤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두 팔을 천천히 머리 위로 올립니다. 그 다음 입으로 부드럽게 숨을 내쉬며 팔을 천천히 내립니다. 이어서 어깨를 뒤로 5번, 앞으로 3번 돌립니다. 마지막으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10회 반복하면 다리에서 심장으로 혈액이 자연스럽게 밀려 올라가도록 도와줍니다. 이 전 과정을 해도 1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 효과는 아침 내내 이어집니다. 머리가 한층 맑아지고 몸이 따뜻해지며 기상 직후에 무거운 느낌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지만 매일 꾸준히 하면 심장과 뇌 건강을 함께 지켜주는 강력한 습관이 됩니다. 약에 의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몸이 충분히 수분을 채우고 혈액순환이 활성화되면 이제 영양을 흡수할 준비가 완전히 갖춰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기상 후 30분 안에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의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조용히 진행되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제때 대처하지 않으면 하루 식사를 잘 챙겨 먹더라도 근육이 점점 줄어들어 결국 힘이 떨어지고 유연성이 줄며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말씀드릴 단백질 타이밍이 나이 들어서도 근력을 지키고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며 장기적으로 자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 단백질 타이밍입니다.
하루 중 단백질을 먹는 시간은 점심이나 저녁이 아니라 바로 아침에 눈 뜬 후 30분 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단백질 양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얼마나 먹느냐, 못지않게 언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국립노화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새벽 3시에서 오전 8시 사이 노화된 몸은 근육 분해의 속도가 평소보다 훨씬 빨라집니다. 이 시간대에 단백질을 공급하지 않으면 몸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근육 조직을 태워 쓰게 되고 그 결과 근력이 약해지고 면역이 떨어지며 넘어질 위험까지 커집니다. 영양의학 전문가 박선희 박사는 기상 후 30분 안에 고품질 단백질 24시 30글 섭취한 어르신들이 아침을 거르거나 늦게 먹는 경우보다 5년 동안 근육 손실이 최대 64% 적었다고 말합니다. 즉, 아침 시작에 단백질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하루 근육량 대부분을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유청 단백질 음료 1잔, 달걀 흰자, 4소개와 노른자 1개 또는 그릭 요거트 1컵의 단백질 가루를 섞어 마시면 좋습니다. 채식주의자라면 부드러운 두부, 코티지, 치즈, 완두 현미 단백질을 이용한 식물성 단백질 가루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입니다. 답은 기상 직후 가능한 한 빨리입니다. 식사를 잘 챙기는데도 점점 힘이 빠진다고 느끼셨다면 아침에 이 황금 시간을 놓치고 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올바른 시간에 챙기는 것만으로도 근력은 물론 하루 에너지가 높아지고 움직임이 가벼워지며 허리 통증이 줄고 기억력과 심혈관 건강까지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단백질로 근육을 지키고 보강할 준비를 마쳤다면 다음 단계는 그 근육과 관절이 하루의 시작부터 부드럽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는데 바로 이것이 65세 이후에 뻣뻣함과 의존적인 생활 그리고 잦은 낙상이 흔하게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혹시 지금까지 계속 시청하고 계신가요?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다면 저는 진심으로 기쁩니다. 당신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함께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단계, 조관절, 유연성 회복 동작입니다. 밤새도록 움직이지 않은 몸은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관절과 근육까지 굳어져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무심코 허리를 숙이거나 상체를 비틀거나 침대에서 발을 내디디는 순간에도 미끄러지거나 근육을 삐끗하거나 관절에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 단 몇 분의 가벼운 준비 운동을 건너뛰는 습관 때문에 만성관절 통증 움직임 제약, 심지어 독립적인 생활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우리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액은 잠자는 동안 점점 끈적해집니다. 이때 부드럽게 풀어주는 동작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 마찰이 높은 상태에서 첫 움직임이 이루어지게 되어 관절의 미세한 손상이 반복적으로 쌓이고 결국 만성 관절염이나 관절 퇴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 혈액순환 활성화를 마친 후 90초만 투자해 관절에 윤활을 주고 주요 근육을 부드럽게 데워주는 동작을 해보세요. 먼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 천천히 돌립니다. 다음으로 무릎을 작게 원을 그리듯 각각 10회씩 회전시킵니다. 이어서 필요하면 의자나 침대를 잡고 서서 상체를 좌우로 각각 5번씩 부드럽게 기울입니다. 그 다음 천천히 몸통을 좌우로 회전시키고 마지막으로 어깨를 뒤로 10회 천천히 돌려줍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는데 90초도 걸리지 않지만 그 효과는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관절의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뻣뻣함이 줄어들며 균형 감각이 좋아져 넘어질 위험이 크게 낮아집니다. 특히 허리 무릎 척추 질환을 경험한 적이 있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아침 습관입니다. 이제 몸의 수분이 충분히 채워지고 혈액이 활발히 돌며 근육에 영양이 공급되고 관절까지 부드럽게 풀렸다면 남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루를 진정으로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바로 뇌를 깨우는 것입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머릿속이 안개 낀 듯 흐릿하고 집중이 안 된다면 그 하루를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5분 아침 루틴의 마지막 요소는 기억력을 지키고 집중력을 날카롭게 유지하며 나이가 들어도 사고가 맑게 빛날 수 있도록 돕는 뇌 활성화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65세가 넘으면 기억력 저하나 인지기능 약화가 당연히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그것이 불가피한 운명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을 여는 순간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뇌를 자극한다면 명료한 사고와 빠른 반응, 선명한 기억력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뇌건강연구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아침 기상 직후 30분은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때 뇌는 인지자극에 특히 민감하며 뇌세포의 성장을 돕는 단백질인 BDNF 생성이 활발해집니다. 이 물질은 마치 뇌세포에 주는 비료처럼 작용하여 신경망을 강화하고 새로운 연결을 돕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위해 어려운 문제를 풀거나 새로운 언어를 매일 아침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놀라울 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날의 하루를 거꾸로 떠올리는 것입니다. 앞선 단계를 마친 뒤 조용히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약 1분 동안 어제를 저녁부터 점심 아침 순으로 거슬러 올려 그려봅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디를 갔는지 하나씩 되짚어 보세요. 이 훈련이 익숙해지면 하루 전이 아니라 이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더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날 입었던 옷, 날씨 기분까지 가능한 한 세밀하게 기억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간단한 기억 훈련은 실제 나이보다 10년에서 20년은 젊은 수준의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마다 단 1분 이 습관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단기 기억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많은 어르신들이 속으로 두려워하지만 미리 대비하지 못하는 치매를 예방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를 여는 5분 루틴의 마지막 열쇠로 뇌까지 깨우는 시간을 꼭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통해 우리는 하루 아침 단 5분 5가지 간단한 요소만으로도 삶의 질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침의 첫 순간에 충분한 수분을 채우고 혈액순환을 깨우며 적절한 시기에 단백질을 공급하고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마지막으로 뇌를 선명하게 깨우는 것. 이 5가지가 65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또렷하며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토대를 단단히 세워줍니다. 언뜻 보기엔 너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정작 이런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 쉽게 무시되고 잊혀집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점점 의존적인 삶으로 기울어가고 반대로 소수의 사람들만이 90이 넘어서도 자유롭고 강인하며 다른 이들에게까지 영감을 주는 삶을 이어갑니다. 저에게 장수의 진짜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약이나 병원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야말로 인생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의 출발점은 아침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이 5가지를 차근차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삶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하루를 여는 방식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내일부터 어떤 요소를 가장 먼저 실천해 볼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함께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야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의 더 길고 더 건강하며 더 의미 있는 삶을 향한 여정을 계속 곁에서 돕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65세 이상이신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조언을 넘어 그분들에게 전혀 다른 하루를 살아갈 기회를 선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재혼을 고민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하지만 과연 이것이 올바른 선택일지 망설여지시진 않으셨나요? 나이가 들어서 다시 시작하는 결혼은 젊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많은 분들이 너무 늦게 깨닫게 되는 진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한동안 혼자 지내셨거나 최근에 이혼하셨거나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셨다면 재혼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도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재정 문제, 관계의 변화, 그리고 전반적인 행복까지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재혼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5가지 핵심 진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내용을 알게 되시면 인생 후반의 사랑 헌신, 그리고 장기적인 안정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혼의 결정을 너무 서두르다 나중에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올바른 지식을 갖춘다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감과 평화, 그리고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결정 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5가지 진실을 알고 나면 불필요한 상처를 줄이고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맞는 새로운 인연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 당장 재혼을 고민 중이시거나 혹은 아직 생각 중이시라면 꼭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60세 이후 재정 현실은 달라집니다. 재혼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바로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혼을 사랑과 동반자 관계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결혼은 법적 재정적으로도 하나의 약속이 됩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은퇴자금, 국민연금, 퇴직금, 그리고 자녀나 손주에게 남겨줄 자산까지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새로운 결혼 생활이 삶을 더 쉽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고 들어섰다가 오히려 재정적 미래가 꼬여버리는 상황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같은 정부 혜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사망한 뒤 전 배우자의 가입 기록으로 연금을 받고 계셨다면 재혼 후 그 혜택이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생활비 마련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결혼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배우자 연금이나 유족연금처럼 재혼 시 소멸되거나 제한되는 조건이 붙는 혜택들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나 새 배우자가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면 재혼 전에 반드시 규정을 꼼꼼히 검토해봐야 합니다. 정부 혜택 외에도 은퇴자금과 상속계획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혼을 하면 재정 상황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배우자의 자산 부채, 소비 습관까지 모두 얽히게 됩니다. 공동 계좌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민법상으로는 재산 분할과 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혼이나 사망 시에도 영향이 미칩니다. 자녀나 손주가 있는 경우라면
재혼이 그들의 상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 자산은 자녀에게 남기면 되겠지 라고 단순히 생각하시지만 재혼 후에는 법적으로 재산권이 달라져서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72세의 김영호 씨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후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자신의 유산을 고스란히 받을 거라 믿었지만 재혼 후 새 배우자에게도 법적으로 상속권이 생기면서 자녀들이 예상보다 적은 몫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가족들과 어렵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법적 절차까지 조율하며 소중한 사람들을 모두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혹시 재혼을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재정 전문가나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자신의 재정 상황, 은퇴 준비, 그리고 자산 이전 계획까지 꼼꼼히 따져보길 권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때로는 로맨틱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미래와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는데 꼭 필요한 대화입니다. 두 번째, 가족관계 재혼 후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새로운 인연을 만나 재혼을 결심할 때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역사가 함께 얽힌다는 사실을 종종 간과하기 쉽습니다. 사랑은 분명 두 사람을 하나로 이어주지만 가족관계는 예상하지 못했던 복잡함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은 분들이 재혼을 선택하는 경우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 손주들, 그리고 오랫동안 쌓여온 가족의 전통과 감정이 함께 얽혀 들어옵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생각만큼 매끄럽게 하나로 녹아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바로 성인 자녀들의 반응입니다. 부모님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자녀들도 있지만 동시에 부모님의 새로운 인연에 대해 마음 한구석에 복잡한 감정을 품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충성심 혹은 새로운 배우자가 가족 전통이나 재산 분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뒤섞이기 마련이죠. 어떤 자녀는 새 배우자를 환영하며 따뜻하게 받아들이지만 또 어떤 자녀는 의심과 서운함 혹은 부모님의 안전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은 당연한 것이지만 적절히 다루지 않으면 가족 전체에 오랫동안 긴장감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만이 아닙니다. 손주들과의 관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 가정의 중심이자 든든한 조부모로서 역할을 해오셨다면 새 배우자의 등장 자체가 손주들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손주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또 어떤 손주는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배우자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자녀나 손주와 관계를 맺으려면 서로의 전통과 기대를 존중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재혼이 상속과 재정 문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중요한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에서는 자녀들이 새 배우자가 기존 유언장을 바꾸거나 재산 계획을 변경해서 부모님의 유산이 줄어드는 게 아닐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걱정은 탐욕에서 비롯된다기보다는 부모님의 평생의 수고가 온전히 가족에게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구에 사는 68세의 이정순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녀는 10년 넘게 혼자 지내다가 재혼을 결심했을 때 자녀들이 기뻐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재혼 이야기를 꺼내자 자녀들은 상속 문제, 명절에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그리고 새로운 집 문제까지 연달아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그녀도 자녀들의 사랑을 믿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혼 생활이 가족의 조화를 위해 얼마나 많은 대화와 이해가 필요한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며 재혼으로 달라지는 것과
달라지지 않는 것을 분명히 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했습니다. 혹시 재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꼭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시길 권합니다. 당신의 의도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자녀들의 우려도 귀 기울여 들으면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명확히 전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서로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이렇게 대화를 통해 오해를 줄이고 상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까지 쌓아온 가족관계의 소중함을 잊지 않으면서도 새롭게 만난 동반자와의 행복을 함께 찾으려는 마음가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이 시기에 달라지는 감정적 기대와 관계의 새로운 모습. 젊은 시절 결혼을 생각할 때는 함께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고 집을 마련하고 경력을 쌓아가는 삶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의 결혼은 그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이제 결혼은 새로운 출발선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동반자로서의 정서적 지지와 독립성을 함께 지켜가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혼을 준비하며 이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시작했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 시기 결혼에서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독립성입니다. 이미 60대, 70대가 되면 대부분 각자의 생활 방식과 습관이 뚜렷이 자리 잡습니다. 오랜 시간 만들어온 집, 개인적인 취미, 하루하루의 루틴이 안정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결혼을 하게 되면 그동안의 삶에 상대방의 습관, 생활 방식 기대치까지 자연스레 스며들게 됩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사람만 만나면 다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서로의 경계와 공간, 그리고 정체성을 존중하며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젊은 부부라면 경제적 안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겠지만 나이가 든 부부는 이미 재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독립된 상태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결혼에서는 함께하는 시간 자체보다도 서로의 기대치를 분명히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루 중 얼마나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인지, 의견 차이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서로의 독립성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 등을 솔직하게 나눠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거의 감정 경험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거나 힘든 이혼을 겪은 분들은 그 기억과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배우자 역시 각자의 지난 결혼 생활, 가족과의 관계, 사랑과 헌신에 대한 나름의 관점과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서로가 감정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지금의 대화 방식이나 애정표 표현 갈등을 해결하는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맞춰가는 것이야말로 두 번째 결혼에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부산에 사는 75세의 이종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오랫동안 홀로 지내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 재혼했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과 달리 새로운 결혼 생활은 첫 번째 결혼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수십 년 동안 함께 살면서 서로의 생활 리듬이 몸에 밴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새 아내는 오랜 시간 이혼 상태로 독립심이 강했고 그에게는 낯선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씨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지나온 과거와 비교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결혼에 독특한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둘만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데는 솔직한 대화와 이해심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혹시 지금 재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관계에서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가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지금의 생활 리듬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원하시나요? 혹시 집을 함께 쓰며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각자의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정서적 유대감을 나누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두 사람의 오랜 삶이 얽히게 될 준비가 되셨나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오해나 실망이 아니라 서로의 이해와 존중 위에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생각보다 중요한 법적 고려사항 결혼은 단순히 감정적인 약속만이 아니라 동시에 법적 계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한 법적 문제들이 얽힐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만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적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재혼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부닥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부분은 상속 계획입니다. 결혼을 하면 배우자는 자동적으로 일정한 법적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만약 자녀나 손주 혹은 다른 가족에게 재산을 남기려고 생각하셨다면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원하던 대로 자산이 배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혼 전에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거나 신탁을 설정해 자산 분배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재산이 본인의 의도대로 안전하게 분배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법적 문제는 의료 결정권입니다. 만약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본인의 의사 표현이 어려워졌을 때 누가 치료나 간병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대체로 배우자가 우선권을 갖게 되는데 이 부분이 자녀들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새 배우자와 자녀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로 인해 큰 긴장감이 생길 수 있죠. 따라서 사전에 사전연명 의료 이향서, 나 의료 대리인을 지정해두면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전할 수 있고 불필요한 분쟁도 줄일 수 있습니다. 혼전계약서 또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혼전계약서라니 낭만이 깨지는 것 같아 라고 망설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서로의 기대와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어 재혼 과정에서 더 큰 안심을 주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 경제적 책임까지 혼전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전에서 살고 있는 67세의 김순자 씨는 오랫동안 혼자 살다가 새로운 사랑을 만나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남길 자산이 많았던 그녀는 혹시라도 새 배우자와의 관계가 자녀들의 상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새 배우자와 솔직한 대화를 나눈 후 혼전계약서를 작성해 경제적 경계와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과정은 김 씨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상속권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법적 문제는 누구에게나 꺼려지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단계입니다. 가급적이면 상속 전문 변호사나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나에게 맞는 맞춤형 계획을 세워보시길 권합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면 나중에 겪게 될 혼란이나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결국에는 진정으로 안정적이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번째, 나이가 들수록 달라지는 행복의 정의. 나이가 들수록 행복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점점 달라집니다. 젊은 시절의 결혼은 종종 미래를 설계하고 가정을 이루고 경제적 안정을 만들어가는 출발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의 결혼은 더 이상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온 삶 속에서 행복을 유지하고 즐기며 진정한 만족을 찾는 데 중심을 둡니다. 이제 재혼을 고민하는 시점이라면 꼭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원하는 행복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많은 분들이 결혼만 하면 자동적으로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 기대하지만 사실 중년 이후의 행복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누군가에게는 동반자와 일상을 나누는 것이 행복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특별한 순간을 함께하는 것이 더 큰 만족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오랫동안 지켜온 생활 방식과 리듬을 유지하며 타협하지 않는 것도 행복의 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30년 전이나 40년 전에 행복이라고 믿었던 모습이 지금도 똑같을 거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60세 이후에 재혼을 준비하면서 사랑만 있으면 외로움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동반자가 있다는 건 분명 따뜻한 일이지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진정한 만족감은 결국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혼자서도 행복하지 않다면 결혼이 그 행복을 무조건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결혼을 통해 새로운 현실에 부딪히고 예상보다 불편한 제약을 느끼게 될 수도 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생활 패턴의 궁합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미 하루 일과 여행 스타일, 사회적 관계 관리 방식까지 자신만의 루틴이 분명하게 자리 잡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배우자가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행복보다는 마찰이 먼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즉흥적이고 활동적인 걸 좋아하지만 또 누군가는 정해진 계획과 조용한 저녁 시간을 선호합니다. 상대방과 이런 부분에서 맞지 않는다면 서로 얼마만큼 양보할 수 있을지, 혹은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2세의 박상철 씨는 오랫동안 배우자 없이 지내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동반자가 생기면 그간의 외로움이 채워질 거라 믿었지만 막상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새 아내는 여행과 외출을 즐기며 활발한 사회생활을 원했지만 박 씨는 조용한 집과 익숙한 동네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있었지만 생활 방식의 차이가 크다 보니 자주 부딪히게 되었고, 박 씨는 혼자일 때 느꼈던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잃어버린 듯한 허전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재혼을 앞두고 있다면 꼭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행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요? 전통적인 결혼처럼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관계가 좋은가요? 아니면 각자의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정서적으로 깊이 연결되는 관계가 더 행복할까요? 혹시 따로 살면서도 신뢰와 애정을 이어가는 형태가 더 나은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행복의 모습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까지 쌓아온 삶의 평온과 만족을 해치기보다는 오히려 더 지켜주고 키워주는 방향이길 바랍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잠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60세 이후의 재혼은 분명 멋진 경험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현실적인 요소들이 함께 따른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재정적인 문제부터 가족관계의 감정적인 기대, 법적 고려사항,
그리고 개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까지, 이 모든 것은 인생의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고민해봐야 할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시기의 결혼은 단순히 과거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의 나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재혼을 통해 깊은 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독립성을 지키면서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길이 나의 가치관, 나의 생활 방식, 그리고 장기적인 행복과 잘 맞아떨어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무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길 권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재정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속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이나 사회가 말하는 정답에 맞추기보다는 진정으로 내 행복이 무엇인지 꺼내보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에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70세를 넘어선 이후 여러분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알고 싶으신가요? 매년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사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70대에도 여전히 활기차고 건강하게 지내시지만, 어떤 분들은 점점 활력이 떨어지고 건강 문제와 피로를 느끼며 살고 계십니다. 그 차이는 종종 몇 가지 핵심 징후에서 드러나는데, 이들은 작지만 매우 강력한 신호로 앞으로의 삶을 미리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70세 이후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7가지 징후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나 미신이 아니라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신 분들에게서 연구자들과 의사들이 발견한 실제적인 패턴입니다. 영상이 끝날 무렵에는 여러분이 자신의 몸과 생활 습관에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의 삶을 더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이 미처 지나쳤을 수도 있는 작은 것들이 앞으로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이 징후들을 알아차리게 되면 여러분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변화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뚜렷한 방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징후 걸음 속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70세가 넘은 이후 여러분이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징후 중 하나는 유전자 검사나 병원 기록 식단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걸음 속도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후에도 일정한 속도로 힘차게 걷는 분들이 그렇지 못한 분들보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왜 걸음 속도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걷는 속도는 단순한 신체 활동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근력과 심혈관 기능, 심지어 뇌 건강까지 반영하는 지표이기 때문이죠. 걷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건 몸의 여러 기능이 함께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75세 김진수 씨와 박준호 씨를 예로 들어볼까요? 김진수 씨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일정한 속도를 유지합니다. 신호등을 건널 때도 계단을 오를 때도
몸이 한결같이 균형 잡히고 힘차게 움직입니다. 반면 예전에는 활발했던 박준호 씨는 최근 몇 년 사이 걸음이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친구들과 걷다가도 자주 쉬어야 하고 가끔은 발이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김진수 씨의 꾸준한 걸음걸이는 몸의 여러 기능이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반면 박준호 씨의 느린 걸음은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느려진 게 아니라 근육 약화, 혈액순환 문제, 혹은 초기 신경계 이상까지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리는 곧 몸의 기둥과 같습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몸 전체의 회복력과 저항력도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걷는 속도는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주 걸을수록 다리는 더욱 튼튼해지고 몸의 활력도 유지됩니다. 혹시 요즘 예전보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고 느끼신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하루에 조금이라도 더 걸어보고 가벼운 아령을 들거나 의자에 앉아서 다리 근력 운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결국 얼마나 빠르게 인생을 걸어가는지가 여러분의 수명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걸음 속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쉽고도 확실하게 건강을 확인하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징후 악력 믿기 어렵겠지만 여러분의 손을 맞잡는 그 힘, 즉 악력이 앞으로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구에 따르면 악력은 노년층의 전반적인 활력과 근육 건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라고 합니다. 단단하고 안정된 악력은 튼튼한 근육, 원활한 혈액순환, 그리고 건강한 신경계까지 잘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면 악력이 약해지거나 점점 줄어드는 건 근육량 감소와 노소에 더 나아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대구에 사는 78세의 이성민 씨는 평소 악력이 좋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꾸준히 가벼운 아령 운동을 하고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들 때도 전혀 문제를 느끼지 않았죠. 그런데 같은 또래인 김상호 씨는 언젠가부터 병뚜껑을 열거나 무거운 가방을 드는 일이 예전처럼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사실 그의 약해진 악력은 몸속 근육량 감소의 신호였고 이는 낙상이나 골절, 심지어 기대 수명까지 줄어들 수 있는 위험 요소였습니다. 우리의 손은 단순히 물건을 쥐는 도구가 아니라 전반적인 근육 건강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손의 힘이 약해진다는 건 몸 전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근육이 줄어들수록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도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악력은 꾸준한 노력으로 얼마든지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테니스공을 쥐거나 손목 근력기구를 사용해보고 가벼운 덤벨을 들며 손과 팔 근육을 단련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잠시 시간을 내서 자신의 악력을 점검해보세요. 누군가와 악수할 때 예전만큼 힘이 느껴지지 않거나 평소 작은 물건을 쥘 때 손에 힘이 빠진다고 느껴지셨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단단히 무언가를 잡을 수 있는지가 앞으로의 삶을 얼마나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징후, 한 발로 서 있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막상 몸이 휘청거리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70세 이후에도 한 발로 1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앞으로 얼마나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강력한 지표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균형 감각이 약해진 분들은 낙상이나 골절, 심지어 인지 저하까지 더 쉽게 겪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70대 이후에도 균형을 잘 유지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72세의 박순자 씨와 이정희 씨를 떠올려 볼까요? 박순자 씨는 평소 걷기를 즐기고 매일 아침마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요가를 빼먹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한 발을 들고도 10초 이상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설 수 있습니다. 반면 또래인 이정희 씨는 오랫동안 균형 운동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발로 서보려 했더니 몸이 금세 흔들려서 벽이나 가구를 붙잡아야만 겨우 중심을 잡을 수 있었죠. 이정희 씨가 느끼는 균형 감각의 저하는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근력 저하, 신경계 이상, 심지어는 뇌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좋은 균형 감각은 튼튼한 다리와 예민한 신경계, 그리고 건강한 두뇌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유지되는 법입니다. 혹시 요즘 걷다가 자주 휘청거리거나 방향을 바꿀 때 몸이 흔들리는 느낌이 드시거나 벽이나 의자에 의지해 걸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실천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다행히도 균형 감각은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이 희망이 됩니다. 매일 잠깐이라도 한 발로 서 있는 연습을 해보세요. 발끝에서 발 뒤꿈치로 걸어보거나 가벼운 태극권 동작을 따라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당장 테스트 해보세요. 자리에서 일어나 한 발을 들어보세요. 10초 이상 흔들림 없이 버틸 수 있으신가요? 만약 어렵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기셔서도 안 됩니다. 오늘부터 균형 감각을 조금씩 단련해 나간다면 앞으로의 삶에서 더욱 건강하고 안정된 걸음을 걸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징후, 수면 패턴. 밤에 얼마나 깊이 잘 자고 있는지가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면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를 회복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뇌에서 독소를 배출해 건강을 유지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세가 넘은 분들 중에서 일정한 수면 패턴을 지키며 깊고 질 좋은 잠을 자는 분들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반면에 밤마다 잠을 설치거나 쉽게 깨는 분들은 기억력 저하, 심장질환, 면역력 약화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인천에 사는 75세의 최영호 씨와 박태수 씨 모두 70대 중반입니다. 최영호 씨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 약 7시간 정도 깊은 잠을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눈을 뜨는 편입니다. 반면 박태수 씨는 한밤중에 자주 깨고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잠이 오지 않아 다시 잠드는데 애를 먹곤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최영호 씨의 몸과 마음은 꾸준히 건강을 유지하며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보냅니다. 하지만 박태수 씨는 뇌가 자주 멍한 상태가 되고 낮에도 피로감을 느끼며 혈압까지 불규칙하게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그의 수면질 저하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밤사이 자주 깨거나 잠들기 어렵거나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은 날이 반복되시나요?
그렇다면 결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의 질이 나빠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낮은 활동량, 혹은 수면 무호흡증 같은 진단받지 못한 건강 문제까지 원인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수면의 질은 여러분의 작은 실천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사용 시간을 줄이고 일정한 취침 시간을 지키며 아침 햇빛을 쬐거나 밤늦게 과식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최상의 상태로 기능하도록 돕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밤 스스로의 수면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침에 피곤하게 깨어나시나요? 밤사이 자주 깨시나요? 아니면 예전보다 수면 패턴이 달라지셨나요? 이제는 작은 변화라도 실천해 볼 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얼마나 잘 주무시는지가 앞으로 얼마나 건강하고 강하게 살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으니까요. 5번째, 징후 식욕과 식습관. 70세 이후의 식습관은 앞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균형 잡힌 식사와 건강한 식욕은 몸의 힘을 지키고 면역 체계를 튼튼히 하며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반면 갑작스럽게 식욕이 줄어들거나 식습관이 흐트러지면 몸에 숨어있던 건강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고 노화를 더 빠르게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광주에 사는 74세의 김명자 씨와 이순희 씨를 떠올려 보세요. 김명자 씨는 식사를 즐기며 제철에 나는 싱싱한 채소와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며 체중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매끼 식사를 직접 준비하는 데서 보람을 느끼고 식사를 마치고 나면 하루가 활력이 넘친다고 하죠. 반면 또래인 이순희 씨는 언젠가부터 예전만큼 배가 고프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끼니를 자주 거르거나 간편식이나 가공식품에 의존하게 되었고 작년 한 해 때 해 동안 의도치 않게 체중이 빠져버렸습니다. 이순희 씨가 놓치고 있던 것은 식욕 저하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영양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고 이는 근육이 약해지고 신진대사가 느려지며 면역력까지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식욕 저하는 소화기 문제, 호르몬 변화 혹은 초기 인지기능 저하와도 깊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음식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몸은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 근육부터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근력이 줄어들고 몸이 약해지면서 낙상 위험이나 각종 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식욕이 줄거나 조금만 먹어도 쉽게 배가 부르거나 갑자기 체중이 줄었다면 꼭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70세 이후의 식사는 배만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몸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시간이죠. 제철 채소와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음식으로 식탁을 채워보세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잊지 말고요. 그리고 혹시 식욕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몸이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그 신호를 통해 몸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식탁 앞에 앉아 식사를 즐기고 계신가요? 단백질, 식이섬유,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챙겨서 몸의 힘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언젠가부터 식사에 흥미를 잃고 에너지가 줄어드는 걸 느끼고 계신가요? 오늘 식사 습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건강과 독립적인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6번째 징후, 스트레스 관리 능력. 70세가 넘어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앞으로의 건강과 수명에 깊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장병의 위험을 높이며 노화를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반면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분들은 노년기에도 더 건강하고 활기차며 정신적으로도 또렷한 삶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에 사는 76세의 김영수 씨와 박종태 씨의 사례를 떠올려 보세요. 두 분 모두 예상치 못한 병원비 가족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김영수 씨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친구들과 수시로 대화를 나누며 문제를 길게 끌지 않고 풀어가는 편입니다. 덕분에 힘든 순간에도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며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애쓰죠. 반면 박종태 씨는 스트레스를 쉽게 떨쳐내지 못합니다. 자신이 어쩔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며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종태 씨의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혈압이 높아지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아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낮에는 기운이 빠져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의 스트레스는 몸의 염증 반응을 일으켜 알츠하이머부터 심장질환까지 거의 모든 노화 관련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 자주 예민해지거나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나거나 마음이 쉽게 지치고 무력감을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명상, 가벼운 운동, 깊은 숨 고르기, 혹은 친구와의 대화처럼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도전이 닥쳤을 때 여러분은 금방 적응하며 앞으로 나아가시나요? 아니면 걱정을 붙잡고 스트레스에 휩싸이시나요?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가짐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태도는 단순히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을 돌아보세요. 앞으로의 삶을 건강하게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세요. 7번째 징후, 사회적 연결. 여러분 70세 이후에 건강하고 오래 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람과의 관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친구 가족 지역 사회와의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인생을 살아가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외로움은 심장질환,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 심지어는 사망 위험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죠. 그만큼 누군가와 이어져 있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지지를 넘어 실제로 신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대전에서 사는 78세의 김영숙 씨와 박정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김영숙 씨는 여전히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며 동네 독서 모임에도 꾸준히 참여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들과 나누는 대화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시죠. 덕분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가 풍성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씨는 예전에는 활발하던 친구 관계가 하나둘 멀어지고 가족에게도 연락을 자주 하지 않게 되면서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외로움이 서서히 스며들었고 기분도 가라앉으며 건강까지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사람과의 관계는 단순히 정서적 지지를 넘어 몸의 건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 뇌가 더 활발히 움직이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몸 안에서는 건강을 지켜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활력을 주기도 하죠. 혹시 요즘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지고 전화통화나 모임이 줄어들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작은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사람과 이어져 있다는 건 반드시 매일같이 북적이는 모임에 참석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예전 친구에게 안부를 묻거나 동네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거나 하루 한 번이라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려는 작은 노력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맺는 관계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건강과 수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관계를 맺는다는 건 단순한 행복을 넘어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길을 열어주는 소중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119까지 징후에 대해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잠시 멈춰서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되돌아보세요. 여전히 힘차고 자신감 있게 인생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느새 작은 변화들이 찾아와서 몸이 보내는 경고음을 듣고 계신가요? 좋은 소식은 이 모든 것, 걸음 속도, 악력 균형 감각 수면회, 질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사회적 관계 모두 여러분이 직접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미래는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는 작은 실천들이 앞으로 남은 삶의 길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혹시라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의사가 먼저 말해주기 전에 스스로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더 자주 걸어보고 근육을 키우고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들고 사람들과 계속 연결되어 있으며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길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것 중 하나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 보실 계획인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며 큰 동기와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 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에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